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지은이 정선용, 발행 RH 코리아입니다.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151만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애타게 기다린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50억 자산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경제의 기본 원리와 부의 노하우를 전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25년간 유통업계에 종사하며 롯데마트 가정 간편식 부문장을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형마트의 태동과 성장, 침체의 역사를 함께하며 실생활의 경제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에서 유통의 역사를 새로이 써온 저자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실에 눈을 뜨고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해 5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살아있는 현실 경제 이야기를 전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시리즈를 연재했습니다. 연재글은 뜨거운 호응과 함께 누적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가수 나훈아를 자본소득, 가수 남진을 근로소득에 비유해 그 차이를 밝힌 소득편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발 책을 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캡처 혹은 출력해 아이에게 전편을 읽혔다는 간증이 속출했습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독자들에게 삶을 바꾸는 긍정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돈 공부해야 하는 이유.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 힘든가? 아들아, 나는 수천 번 이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내 무능함에 의한 업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저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철저히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들아, 나는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소속을 잃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경제 문맹이었다. 글자를 모르는 것만이 문맹이 아니었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의 원리, 즉 경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맹이었다. 경제 지식이 없으면 말 그대로 까막눈이다. 아버지처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살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자본주의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이 너에게 경제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다. 제발 경제 공부해라. 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너의 삶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당부한다. 아버지는 그래도 두 가지 행운이 있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경제 활동을 시작한 시기에는 일자리가 많았다. 경제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몸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성장하는 시대에 살았고 몸으로 때우는 일로도 살만한 근로소득을 얻었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저성장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다. 두 번째 행운은 네 엄마와 결혼한 일이다.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직장에서 일만 했고 네 엄마가 부동산 재테크는 다 했다. 너희 엄마는 경제 감각이 탁월해서 부동산 재테크로 제법 성공했다. 덕분에 우리는 서울시의 3주택자가 되었고 지금은 돈에 쪼들리는 생활은 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성과에 아버지가 한 일은 극히 적다. 모든 건 네 엄마의 타고난 경제 감각 덕분이었다. 너는 경제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의 주먹구구식 투자는 너의 시대에는 분명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경제 공부해야 한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버지 수준의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경제 지식을 공부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 지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제일 많이 배운 경제학자들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
네가 필요로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도록 해라. 그들은 경제 주체 중 국가,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이론을 정립한다. 네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경제 지식은 교과서 속 이론에는 없다. 실질적인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고 싶다면, 걱정 없이 살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네 주변 필드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네 주변에는 실질적인 경제 전문가가 의외로 많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경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이다. 아버지는 네가 배울 만한 경제 전문가로 너희 엄마를 추천한다. 네 엄마는 살아있는 경제 감각을 지녔다. 특히 부동산을 보는 눈은 네 주변에서 엄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엄마가 없었다면 이 아버지는 나이 50이 넘어서도 돈벌이에 급급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경제 감각에 감탄한다. 엄마 덕분에 돈에 쪼들리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너희 엄마가 침을 튀겨가면서 자주 말하는 세 가지를 새겨들어야 한다. 너희는 잔소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 말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생한 경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네 엄마가 자주 반복했던 말들이다. 다시 되짚어볼 대목이 많다. 첫째, 10원도 아껴라. 모이면 목돈이 된다. 너희 엄마는 집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도 소중히 여겼다. 동전을 함부로 두지 않고 모아 저금통에 넣었다. 적은 돈도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다. 그렇게 지출을 아껴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네 엄마의 스테인리스 저금통에서 10원짜리 희귀 동전이 나왔다. 시세가 30만 원을 호가하는 것이다. 네 엄마는 작은 것을 모아가다 보면 행운의 복리가 된다고 좋아했다. 너희 엄마의 경제 철학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차츰 모여서 목돈으로 쌓인다. 둘째, 죽을 힘을 다해 종잣돈을 만들어라. 네 엄마가 강조하는 것이다. 눈덩이 이론이 중요하다. 눈덩이는 일정 크기에 달했을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돈도 일정 크기를 넘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다.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뜻이다. 너희 엄마가 매번 시드머니를 강조하는 건 바로 돈 뭉치를 만들어 굴리라는 의미다. 종잣돈의 가치를 아는 것이 경제 공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21세기는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셋째, 종잣돈으로 땅과 집에 장기 투자해라. 너희 엄마에게는 땅과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있다. 아버지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왔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반면 네 엄마는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종잣돈이 모이면 과감하게 투자했다. 우리가 서울시에 재건축 아파트 3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다. 네 엄마처럼 살아있는 경제 감각을 지닌 주변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이 글은 아버지가 2020년 9월 30일 25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매일 한 편씩 적어 내린 글이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시 한순간에 소속을 잃은 충격은 적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깨달은 것들을 더 늦지 않게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다. 신문에서 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매일 경제 관련 글을 한 편씩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너희가 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도록 아버지가 깨달은 경제 지식을 말해주려고 한다. 너희의 경제 공부에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제대로 경제 공부해보자.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돈의 3가지 통로.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과 예술, 삶과 행복의 토대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근로소득에 갇혀 있었다. 소득이란 개인이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여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재화를 말한다. 다시 말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소득이다.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은 근로자다. 대부분의 사람은 초기에 근로소득으로 시작한다. 둘째,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지속해서 행하는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즉, 사업으로 돈을 버는 소득이다. 작게 구멍가게를 하든지 크게 사업체를 하든지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은 사업가다. 셋째, 자본소득이다. 자본소득이란 자본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기 영업에 투하한 자본 외에 출자 또는 재산 소유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즉, 자본이 버는 돈이다. 나는 자본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일컬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소득은 바로 자본소득이다. 돈이 돈을 버는 소득 구조를 갖춘 사람이 바로 자본가이다. 우리는 근로자이거나 사업가이거나 자본가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른다. 실업자의 인생에는 소득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없는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다. 네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비교해서 각 소득의 장단점을 말하려고 한다. 소득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돈은 같은 돈이지만 각기 다르다. 근로자의 소득, 사업가의 소득, 자본가의 소득은 돈을 버는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네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겠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나훈아와 남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두 사람은 1970년대 가요계의 양대 산맥이었다. 요즘은 가수 나훈아의 인기가 높지만 그 당시 인기는 가수 남진이 조금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두 사람의 소득 형태를 갈랐을까? 그 기준은 바로 저작권료다. 가수 나훈아는 싱어송라이터로 그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히트곡이 많다. 무시로, 홍시, 울긴 왜 울어, 잡초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저작권료만 받아도 충분히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 가수 나훈아에게 저작권은 바로 자본이다. 저작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되어 있다. 바로 자본가의 소득이다. 반면에 가수 남진은 본인이 작사 또는 작곡한 히트곡이 별로 없다. 결국 지금도 공연 또는 방송 출연이라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가수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가수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예술가가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날 때 그 예술은 빛을 발한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있다. 유산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서 등대로 같은 대중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구현한 작품을 쓸 수 있었고 위대한 여성 소설가가 되었다. 경제적인 자유로움은 예술적 자유로움을 준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정스토리라는 네이버 블로거와 네이버 카페 고창모와 정창모 카페직이다. 정스토리라는 블로거는 아버지, 고창모 카페지기는 아버지 친구다. 2014년 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친구는 네이버 카페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둘은 똑같이 글을 써서 아버지는 블로그에, 그 친구는 카페에 올렸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지금도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하는 블로거다. 반면에 그 친구는 20만 명의 카페 회원들이 열심히 글을 올려서 지금은 카페 운영 관리만 한다.
아버지는 아직도 글쓰기 노동을 하지만 수익이 없고 그 친구는 카페 운영 관리만 하고도 소득을 번다. 여기에 카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헬로미트라는 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경영까지 확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커뮤니티였던 것을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확장했다. 지금도 사업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아버지는 아직도 근로자이고 그 친구는 사업가이며 이제는 그 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가로 거듭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 부모를 두는 것이다. 부자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게 사업가 또는 자본가 반열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찬스를 쓰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 시작점은 근로소득이다. 거기서부터 소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전략의 핵심은 근로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업가 마인드 또는 자본가 마인드로 무장하는 것이다. 가수 나훈아의 작사 작곡 능력,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사업가 마인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의 협력, 기술의 효능, 그리고 자본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경제 감각과 능력이 있었다. 이들처럼 세 가지 경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는 소득의 본질을 이해하고 경제 감각을 길러야 한다. 나처럼 너무 오랫동안 근로자에 멈춰서는 안 된다. 소득은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있어야 지출도 있고 자산도 쌓인다. 소득이 바로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소득을 이룩할 것인가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경제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가기 위함이다. 소득을 단순히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쪽에 파묻혀서 다른 소득의 특징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생을 이뤄라.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적는다. 이번 주제는 경제적 완생이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미생이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이다. 바둑판에서는 최소 2집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미생이라고 한다. 한 집만 있으면 그 한 집에 돌을 놓아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미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2집 이상을 마련해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걸 완생이라고 한다. 바둑기사는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 2집 이상 내려고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듯이 바둑에서 2집은 매우 중요한 자생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어야 완생하는 승부게임이 바둑판밖에 없을까?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판도 바둑판의 승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삶 또한 자기 집이 있어야 경제적인 완생이다. 그 점에서는 우리 인생도 바둑과 똑같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더 살벌한 바둑판이다. 이세돌 기사보다 수일기가 더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이다. 그렇다면 왜 집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완생의 조건일까? 땅과 사람의 관점에서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집값은 국토 면적, 인구와 관련이 깊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인구, 좁은 국토 면적이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인류의 투자 자산 중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3가지의 핵심을 알아보자. 첫째는 인구 밀도다. 인구 밀도는 일정 면적 내에 몇 사람이 사는가를 나타내는 면적 내의 사람 분포도를 말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1제곱킬로미터 내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다.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 인구 밀도는 미국 36명, 프랑스 119명, 중국 153명, 독일 240명, 영국 279명, 일본 348명이다. 이것이 주요 선진국의 인구 밀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515명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좁은 공간 내에 바글거리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세계 제1의 인구 밀도 때문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둘째는 도시화율이다. 도시화란 일정 공간에 사회시설이 집약되고 그 집약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인구 밀도가 증가하여 집약된 사회 문화 형태인 도시가 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일정 공간에 몰려 살아간다는 의미다.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서 살아가는 도시화 정도가 우리나라는 몇 %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은 이미 82%에 이른다. 100명 중 82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 도시의 생활 공간은 미어 터진다. 도시에 주택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니 더더욱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셋째는 가구의 분화다. 과거에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4인 가족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의 형태가 1, 2인의 소가구, 초핵가족으로 급속하게 쪼개지고 있다.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1인 가구 구성비가 이미 30%를 넘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율은 더 높다.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한 곳이지만 실제는 분리되어 생활하는 가족이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전라남도 목포에, 아들은 대학교 진학으로 충청북도 청주에, 엄마만 서울의 아파트 본집에 사는 생활 분리형 가족 형태다. 이렇듯 주민등록의 통계 지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1인 또는 2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1인 생활자들이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많다는 것은 통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생활하는 가족의 분화로 가구 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주택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수요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자는 향후 20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늘어난다. 지금부터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도시화율 82%, 수도권 인구 집중화 1위, 여기에 가구 분화 속도까지 높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정부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시장이든 수요가 높을 때는 공급 없이는 그 어떤 규제로도 그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공급 이외에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절대 불변의 원리다. 아들아, 단언컨대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은 더 그렇다. 투기 세력이라고 욕먹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노년에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든든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인 완생을 할 수 있다. 아들아, 근로소득이나 소상인의 장사로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 자산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내 삶의 경제적 완생을 위하여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완생하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여기까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경제공부 입문서입니다. 저자인 정선용님은 25년간 유통업계에서 종사하며 롯데마트 상무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퇴직을 하고 사업가, 자본가로서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그 다음의 인생 행로를 생각하던 중 첫 시작을 아들에게 쓰는 편지 글쓰기로 결정했습니다. 25년을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한순간에 소속을 잃은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저자가 퇴직 후 매일 글을 적어 실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글 한 편 한 편의 마무리에는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아들아, 사랑한다로 끝나며 내용에서 느껴지듯 당부와 애정을 가득 담은 글들이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부의 사다리가 끊겨버린 혼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녀들이 돈의 본질을 깨닫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저자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부의 계단편, 절약편, 투자편, 인생편, 돈 공부편까지 5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정글에서 꼭 필요한 경제 지식을 A부터 C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저술하고 있었습니다. 실물 경제를 관통하는 저자의 통찰이 담긴 내용들은 재미있고 쉬운 예시들과 빼어난 글솜씨까지 더해 술술 읽히는 명저였습니다. 저자는 6억의 종잣돈으로 현재 50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3주택자가 되기까지 저자의 아내가 타고난 투자 감각을 통해 부동산 실전 투자를 한 덕분이라고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에서도 가치관이 맞고 존중이 있어야 투자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저자의 경제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지지가 있었기에 밑바닥에서 시작해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해 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 아들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저 불편할 뿐. 이 말은 거짓말이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슬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아들에게 당부하는 또는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는 저자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자의 말처럼 가난은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로 반복되는 이 책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꼭 필요하고 유익한 책이었지만 훗날 저의 자녀에게도 꼭 선물해주고 싶은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 공부해야 하는 이유.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 힘든가? 아들아, 나는 수천 번 이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내 무능함에 의한 업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저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철저히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들아, 나는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소속을 잃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경제 문맹이었다. 글자를 모르는 것만이 문맹이 아니었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의 원리,
즉 경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맹이었다. 경제 지식이 없으면 말 그대로 까막눈이다. 아버지처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살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자본주의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이 너에게 경제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다. 제발 경제 공부해라. 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너의 삶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당부한다. 아버지는 그래도 2가지 행운이 있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경제 활동을 시작한 시기에는 일자리가 많았다. 경제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몸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성장하는 시대에 살았고 몸으로 때우는 일로도 살만한 근로소득을 얻었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저성장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다. 2번째 행운은 네 엄마와 결혼한 일이다.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직장에서 일만 했고 네 엄마가 부동산 재테크는 다 했다. 너희 엄마는 경제 감각이 탁월해서 부동산 재테크로 제법 성공했다. 덕분에 우리는 서울시의 3주택자가 되었고 지금은 돈에 쪼들리는 생활은 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성과에 아버지가 한 일은 극히 적다. 모든 건 네 엄마의 타고난 경제 감각 덕분이었다. 너는 경제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의 주먹구구식 투자는 너의 시대에는 분명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경제 공부해야 한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버지 수준의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경제 지식을 공부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 지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제일 많이 배운 경제학자들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 네가 필요로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도록 해라. 그들은 경제 주체 중 국가,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이론을 정립한다. 네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경제 지식은 교과서 속 이론에는 없다. 실질적인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고 싶다면, 걱정 없이 살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네 주변 필드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네 주변에는 실질적인 경제 전문가가 의외로 많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경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이다. 아버지는 네가 배울 만한 경제 전문가로 너희 엄마를 추천한다. 네 엄마는 살아있는 경제 감각을 지녔다. 특히 부동산을 보는 눈은 네 주변에서 엄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엄마가 없었다면 이 아버지는 나이 50이 넘어서도 돈벌이에 급급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경제 감각에 감탄한다. 엄마 덕분에 돈에 쪼들리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너희 엄마가 침을 튀겨가면서 자주 말하는 3가지를 새겨들어야 한다. 너희는 잔소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 말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생한 경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네 엄마가 자주 반복했던 말들이다. 다시 되짚어볼 대목이 많다. 첫째, 10원도 아껴라. 모이면 목돈이 된다. 너희 엄마는 집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도 소중히 여겼다. 동전을 함부로 두지 않고 모아 저금통에 넣었다. 적은 돈도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다. 그렇게 지출을 아껴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네 엄마의 스테인리스 저금통에서 10원짜리 희귀 동전이 나왔다. 시세가 30만 원을 호가하는 것이다. 네 엄마는 작은 것을 모아가다 보면 행운의 복리가 된다고 좋아했다. 너희 엄마의 경제 철학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차츰 모여서 목돈으로 쌓인다. 둘째, 죽을 힘을 다해 종잣돈을 만들어라. 네 엄마가 강조하는 것이다. 눈덩이 이론이 중요하다. 눈덩이는 일정 크기에 달했을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돈도 일정 크기를 넘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다.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뜻이다. 너희 엄마가 매번 시드머니를 강조하는 건
바로 돈 뭉치를 만들어 굴리라는 의미다. 종잣돈의 가치를 아는 것이 경제 공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21세기는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셋째, 종잣돈으로 땅과 집에 장기 투자해라. 너희 엄마에게는 땅과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있다. 아버지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왔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반면 네 엄마는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종잣돈이 모이면 과감하게 투자했다. 우리가 서울시에 재건축 아파트 3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다. 네 엄마처럼 살아있는 경제 감각을 지닌 주변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이 글은 아버지가 2020년 9월 30일 25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매일 한 편씩 적어 내린 글이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시 한순간에 소속을 잃은 충격은 적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깨달은 것들을 더 늦지 않게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다. 신문에서 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매일 경제 관련 글을 한 편씩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너희가 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도록 아버지가 깨달은 경제 지식을 말해주려고 한다. 너희의 경제 공부에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제대로 경제 공부해보자.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돈의 3가지 통로.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과 예술, 삶과 행복의 토대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근로소득에 갇혀 있었다. 소득이란 개인이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여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재화를 말한다. 다시 말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소득이다.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은 근로자다. 대부분의 사람은 초기에 근로소득으로 시작한다. 둘째,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지속해서 행하는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즉, 사업으로 돈을 버는 소득이다. 작게 구멍가게를 하든지 크게 사업체를 하든지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은 사업가다. 셋째, 자본소득이다. 자본소득이란 자본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기 영업에 투하한 자본 외에 출자 또는 재산 소유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즉, 자본이 버는 돈이다. 나는 자본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일컬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소득은 바로 자본소득이다. 돈이 돈을 버는 소득 구조를 갖춘 사람이 바로 자본가이다. 우리는 근로자이거나 사업가이거나 자본가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3가지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른다. 실업자의 인생에는 소득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없는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다. 네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비교해서 각 소득의 장단점을 말하려고 한다. 소득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돈은 같은 돈이지만 각기 다르다. 근로자의 소득, 사업가의 소득, 자본가의 소득은 돈을 버는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네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겠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나훈아와 남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두 사람은 1970년대 가요계의 양대 산맥이었다. 요즘은 가수 나훈아의 인기가 높지만
그 당시 인기는 가수 남진이 조금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두 사람의 소득 형태를 갈랐을까? 그 기준은 바로 저작권료다. 가수 나훈아는 싱어송라이터로 그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히트곡이 많다. 무시로, 홍시, 울긴 왜 울어, 잡초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저작권료만 받아도 충분히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 가수 나훈아에게 저작권은 바로 자본이다. 저작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되어 있다. 바로 자본가의 소득이다. 반면에 가수 남진은 본인이 작사 또는 작곡한 히트곡이 별로 없다. 결국 지금도 공연 또는 방송 출연이라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가수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가수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예술가가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날 때 그 예술은 빛을 발한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있다. 유산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서 등대로 같은 대중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구현한 작품을 쓸 수 있었고 위대한 여성 소설가가 되었다. 경제적인 자유로움은 예술적 자유로움을 준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정스토리라는 네이버 블로거와 네이버 카페 고창모와 정창모 카페직이다. 정스토리라는 블로거는 아버지, 고창모 카페지기는 아버지 친구다. 2014년 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친구는 네이버 카페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둘은 똑같이 글을 써서 아버지는 블로그에, 그 친구는 카페에 올렸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지금도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하는 블로거다. 반면에 그 친구는 20만 명의 카페 회원들이 열심히 글을 올려서 지금은 카페 운영 관리만 한다. 아버지는 아직도 글쓰기 노동을 하지만 수익이 없고 그 친구는 카페 운영 관리만 하고도 소득을 번다. 여기에 카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헬로미트라는 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경영까지 확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커뮤니티였던 것을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확장했다. 지금도 사업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아버지는 아직도 근로자이고 그 친구는 사업가이며 이제는 그 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가로 거듭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 부모를 두는 것이다. 부자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게 사업가 또는 자본가 반열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찬스를 쓰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 시작점은 근로소득이다. 거기서부터 소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전략의 핵심은 근로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업가 마인드 또는 자본가 마인드로 무장하는 것이다. 가수 나훈아의 작사 작곡 능력,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사업가 마인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의 협력, 기술의 효능, 그리고 자본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경제 감각과 능력이 있었다. 이들처럼 세 가지 경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는 소득의 본질을 이해하고 경제 감각을 길러야 한다. 나처럼 너무 오랫동안 근로자에 멈춰서는 안 된다. 소득은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있어야 지출도 있고 자산도 쌓인다. 소득이 바로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소득을 이룩할 것인가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경제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가기 위함이다. 소득을 단순히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쪽에 파묻혀서 다른 소득의 특징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생을 이뤄라.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적는다. 이번 주제는 경제적 완생이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미생이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이다. 바둑판에서는 최소 2집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미생이라고 한다. 한 집만 있으면 그 한 집에 돌을 놓아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미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2집 이상을 마련해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걸 완생이라고 한다. 바둑기사는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 2집 이상 내려고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듯이 바둑에서 2집은 매우 중요한 자생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어야 완생하는 승부게임이 바둑판밖에 없을까?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판도 바둑판의 승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삶 또한 자기 집이 있어야 경제적인 완생이다. 그 점에서는 우리 인생도 바둑과 똑같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더 살벌한 바둑판이다. 이세돌 기사보다 수일기가 더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이다. 그렇다면 왜 집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완생의 조건일까? 땅과 사람의 관점에서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집값은 국토 면적, 인구와 관련이 깊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인구, 좁은 국토 면적이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인류의 투자 자산 중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3가지의 핵심을 알아보자. 첫째는 인구 밀도다. 인구 밀도는 일정 면적 내에 몇 사람이 사는가를 나타내는 면적 내의 사람 분포도를 말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1제곱킬로미터 내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다.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 인구 밀도는 미국 36명, 프랑스 119명, 중국 153명, 독일 240명, 영국 279명, 일본 348명이다. 이것이 주요 선진국의 인구 밀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515명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좁은 공간 내에 바글거리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세계 제1의 인구 밀도 때문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둘째는 도시화율이다. 도시화란 일정 공간에 사회시설이 집약되고 그 집약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인구 밀도가 증가하여 집약된 사회 문화 형태인 도시가 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일정 공간에 몰려 살아간다는 의미다.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서 살아가는 도시화 정도가 우리나라는 몇 %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은 이미 82%에 이른다. 100명 중 82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 도시의 생활 공간은 미어 터진다. 도시에 주택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니 더더욱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셋째는 가구의 분화다. 과거에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4인 가족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의 형태가 1, 2인의 소가구, 초핵가족으로 급속하게 쪼개지고 있다.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1인 가구 구성비가 이미 30%를 넘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율은 더 높다.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한 곳이지만 실제는 분리되어 생활하는 가족이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전라남도 목포에, 아들은 대학교 진학으로 충청북도 청주에, 엄마만 서울의 아파트 본집에 사는 생활 분리형 가족 형태다. 이렇듯 주민등록의 통계 지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1인 또는 2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1인 생활자들이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많다는 것은 통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생활하는 가족의 분화로 가구 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주택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수요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자는 향후 20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늘어난다. 지금부터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도시화율 82%, 수도권 인구 집중화 1위, 여기에 가구 분화 속도까지 높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정부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시장이든 수요가 높을 때는 공급 없이는 그 어떤 규제로도 그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공급 이외에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절대 불변의 원리다. 아들아, 단언컨대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은 더 그렇다. 투기 세력이라고 욕먹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노년에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든든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인 완생을 할 수 있다. 아들아, 근로소득이나 소상인의 장사로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자산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내 삶의 경제적 완생을 위하여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완생하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여기까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경제공부 입문서입니다. 저자인 정선용님은 25년간 유통업계에서 종사하며 롯데마트 상무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퇴직을 하고 사업가, 자본가로서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그 다음의 인생 행로를 생각하던 중 첫 시작을 아들에게 쓰는 편지 글쓰기로 결정했습니다. 25년을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한순간에 소속을 잃은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저자가 퇴직 후 매일 글을 적어 실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글 한 편 한 편의 마무리에는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아들아, 사랑한다로 끝나며 내용에서 느껴지듯 당부와 애정을 가득 담은 글들이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부의 사다리가 끊겨버린 혼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녀들이 돈의 본질을 깨닫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저자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부의 계단편, 절약편, 투자편, 인생편, 돈 공부편까지 5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정글에서 꼭 필요한 경제 지식을 A부터 Z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저술하고 있었습니다. 실물 경제를 관통하는 저자의 통찰이 담긴 내용들은 재미있고 쉬운 예시들과 빼어난 글솜씨까지 더해 술술 읽히는 명저였습니다. 저자는 6억의 종잣돈으로 현재 50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3주택자가 되기까지 저자의 아내가 타고난 투자 감각을 통해 부동산 실전 투자를 한 덕분이라고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에서도
가치관이 맞고 존중이 있어야 투자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저자의 경제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지지가 있었기에 밑바닥에서 시작해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해 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 아들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저 불편할 뿐. 이 말은 거짓말이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슬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아들에게 당부하는 또는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는 저자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자의 말처럼 가난은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로 반복되는 이 책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꼭 필요하고 유익한 책이었지만 훗날 저의 자녀에게도 꼭 선물해주고 싶은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